도덕적 딜레마. 산에 있던 군인이나 이탈한 전차를 목격한 사람처럼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딜레마를 고민하다 보면 개인의 삶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나 다른 사람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노력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입학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옹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인재를 역차별하는 공정치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어떤 사람은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행위는 자유시대에 걸맞지 않은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반대하나 다른 사람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찬성한다. 선거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를 둘러싸고 소위 문화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적인 삶에서 도덕 문제를 놓고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덕적 신념이 이성과는 무관하게 가정교육이나 신앙으로 정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의 호소에 상대를 설득할 수 없으며 공개 토론에서 정의와 권리를 두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행위는 독단의 남발이자 사상을 놓고 음식을 집어던지며 싸우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 최악일 때는 그와 비슷한 행태가 나타난다. 하지만 꼭 그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우리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도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고민이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대개 옳은 행위에 관한 견해나 확신에서 시작한다. 전차를 비상철로로 돌려라. 그런 다음에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는다.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편이 낫다. 그리고 그 원칙을 반박하는 상황을 고려한 뒤에 결론에 도달한다. 가능한 여러 사람을 구하는 것이 늘 옳은 줄로만 알았는데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또는 무장하지 않은 염소치기를 죽이는 행위는 잘못인 것 같다. 이러한 혼란의 힘과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긴장된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옳은 행위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제고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제고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제고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기본이다. 도덕적 주장을 고민하는 이런 방식, 다시 말해 특정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고심 끝에 단정한 원칙 사이로 오가는 변증법은 역사가 꽤 깊어서 소크라테스에 대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런 오랜 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도덕적 사고가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면 그런 사고로 어떻게 정의나 도덕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설령 도덕적 직관과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평생에 걸쳐 습득했다 한들 단순히 일관된 편견의 탈해에 머물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는 도덕적 사고란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해 얻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거기에는 친구, 이웃, 전우, 시민 등의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더러는 그 대화 상대가 실존 인물이 아닌 상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과 논쟁을 벌일 때가 그러하다. 그러나 자기 성찰만으로는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없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일반 시민의 동굴에 갇힌 포로에 비유한다. 이들이 보는 것이라고는 벽에 드리운 그림자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결코 파악하지 못할 실체의 투영뿐이다. 이 경우에 오직 철학자만이 빛이 비치는 바깥으로 나가 실체를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태양을 본 철학자만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할 적임자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사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도록 그 철학자를 구슬릴 수만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정의의 의미와 좋은 삶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편견과 판에 박힌 일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다. 도덕적 사고가 변증법이라면 동굴 이야기에는 분명 새겨들일 가치가 있다.
즉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비록 편파적이거나 교육으로 다듬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나름의 견해와 확신이 사고의 기반과 재료로 존재해야 한다. 벽에 비친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철학은 단지 메마른 이상향을 그릴 뿐이다. 도덕적 사고를 정치에 적용할 때, 어떤 법으로 사회를 다스릴지 질문을 던질 때 도시는 술렁이고 사람들은 여러 주장과 사건으로 들끓게 마련이다. 구제금융, 가격폭리, 소득불평등, 소수집단 우대정책, 병역, 동성혼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들은 가족과 친구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신념을 명확히 하고 그 신념의 정당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한다. 사실 더 까다로운 상대는 정치 철학자들이다. 고대와 근현대 정치 철학자들은 시민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정의와 권리, 의무와 합의, 영광과 미덕, 도덕과 법 같은 개념들을 덜어는 급진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고민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마누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는 모두 이 책에서 다룰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연대수순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 책은 사상의 역사가 아닌 도덕적, 철학적 사고를 여행한다. 정치 사상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최대 행복 원리 공리주의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 표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미녀네트호는 폭풍에 떠내려갔고 구명보트에는 달랑 순무통조림 캔 2개뿐 마실 물도 없었다. 토머스 더들리가 선장이었고 에드윈 스티븐스는 1등 항해사, 에드먼드 브룩스는 일반 선원이었다. 신문은 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네 번째 승무원은 잔물을 보던 17살 남자아이 리처드 파커였다. 고아인 파커는 긴 항해를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파커는 친구들의 충고도 무시한 채 젊은이의 야심을 품고 희망에 가득 차 항해에 참가했고 이번 여행으로 남자다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네 선원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배가 구조해주기를 기다렸다. 처음 사흘 동안은 순물을 정해놓은 양만큼 조금씩 먹었다. 나흘째 되던 날은 바다거북을 한 마리 잡았다. 이들은 바다거북과 남은 순물로 연명하며 며칠을 더 버텼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던 날 음식이 바닥났다. 이때까지 파커는 구명보트 구석에 누워있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병이 난 탓이다.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19일째 되던 날 선장 더들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브룩스가 거부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다음날도 배는 보이지 않았다. 더들리는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말하고는 스티븐슨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전했다. 더들리는 기도를 드리고 파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한 뒤 주머니 칼로 파커의 경정맥 급소를 찔렀다. 양심상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았다. 나흘간 세 남자는 남자아이의 살과 피로 연명했다. 그리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다. 더들리의 일기에 그 일을 놀라우리만치 완곡하게 기록했다.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배가 나타났다고. 생존자 3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브룩스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은 파커를 죽여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판사라고 해보자.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법에 관한 문제는 제쳐두고 당신은 그 남자아이를 죽인 짓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피고 측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죽여 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네 사람 모두 죽을 판이다. 나약하고 병에 걸린 파커가 적절한 후보였다. 어쨌거나 곧 죽을 테니까. 그리고 더들리나 스티븐슨과 달리 파커는 부양가족이 없었다. 그가 죽는다고 해서 살 길이 막막해질 사람도 슬퍼할 아내나 아이도 없었다. 이 주장은 적어도 2가지 반박에 맞닥뜨릴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더 컸는가를 물을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나 생존자와 가족의 기쁨을 고려한다 해도 그러한 죽음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살인에 반대하는 기준이 약화되거나 법을 멋대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늘어나거나 다른 선장들이 배에서 일할 사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그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더 크다 해도 무방비 상태인 어린아이를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정서가 있지 않은가. 상대의 나약함을 빌미로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목숨을 빼앗는 식으로 인간을 이용하다니 그런 행위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잘못이 아닌가. 더들리와 스티븐슨의 행위에 치르던 사람에게는 첫 번째 반박이 미온적인 불평으로 보일 것이다. 이 반박은 도덕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데 달렸다는 공리주의의 단정을 받아들여 사회적 결과를 모두 합산한다. 만약 그 남자아이를 죽인 행위가 도덕적 분노를 살 만한 행위라면 두 번째 반박이 더 적절하다. 이 반박은 옳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지 결과를, 즉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덕은 그 이상을, 즉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을 내포한다. 구명보트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고방식은 정의를 이해하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하나는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전적으로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최선의 상황을 도출하는 행위가 옳다.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의무와 권리에서 사회적 결과를 떠나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구명보트 사건과 더불어 그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여러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도덕 정치 철학의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한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워낙 기본적인 덕목이라 그러한 계산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특정 권리가 그렇게 기본적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 권리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든 절대적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더불어 그것은 왜 기본 권리인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이 이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자명하다. 그는 타고난 권리라는 말에 조롱을 퍼부으며 그런 권리를 중마에 올라탄 헛소리라고 불렀다. 그가 주장한 철학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정책 기반자, 경제학자, 경영자, 일반 시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창했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간결하며 언뜻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일체를 가리킨다. 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이다.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할 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벤담에 따르면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까?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벤담의 주장은 워낙 단호해서 그것을 반박할 그럴듯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반드시 행복 극대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의무나 권리가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의무나 권리를 존중하면 장기적으로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것을 옹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벤담은 이렇게 쓴다. 공리 원칙과 한판 붙겠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원칙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꼴이다.
모든 도덕적 싸움은 알고 보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일 뿐이지 원칙 자체를 문제에 삼지는 않는다. 벤담이 묻는다. 인간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발 곳을 다른 지구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지구, 유일한 전제, 도덕적 주장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공리 원칙이라고 말한다. 벤담은 공리 원칙이 정치개혁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형벌 정책을 더 능률적이고 인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여럿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원형 교도소인데 중앙에 감시탑을 설치해 교도관이 재수자들을 관찰하되 재수자들은 교도관을 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원형 교도소를 민간업자에게, 이상적으로 벤담 자신에게 운영하게 하고 민간업자는 그 대가로 죄수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데 이때 죄수들은 하루 16시간 노동을 한다. 이 계획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시대를 앞선 제안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서 이 제안이 부활해 교도소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벤담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빈원을 세워 극빈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거리에서 거지를 줄일 목적으로 나온 이 계획은 공리주의 논리를 생생히 보여준다. 벤담은 우선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동정심이라는 고통이, 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혐오감이라는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든다. 따라서 벤담은 거지를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거지에게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벤담은 거지의 공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구빈원에서 일할 때보다 구걸할 때가 더 행복한 거지도 있으리라는 점을 벤담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고 여유로운 거지에 비해 불행한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크다는 게 벤담의 결론이다. 어떤 사람은 구빈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어 납세자의 행복이, 즉 납세자의 공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걱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벤담은 자체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거지와 마주친 시민에게는 그를 붙잡아 가장 가까운 구빈원으로 데려갈 권리가 주어진다. 일단 그곳에 갇힌 거지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생활비는 자기 해방 장부에 기록된다. 여기에는 식비, 피복비, 친구비, 의료비 그리고 거지가 장부에 기록된 돈을 갚기 전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책정한 생명보험 보험료가 포함된다. 벤담은 시민이 거지를 붙잡아 구빈원에 넘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도록 한 번 붙잡아 넘길 때마다 20실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금액은 물론 해당 거지의 장부에 더해진다. 벤담은 구빈원에서 방을 배정할 때도 공리주의 논리를 적용해 수용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불쾌감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옆방에는 그러한 행위에 둔감한 사람을 배정한다. 예를 들면 미쳐 날뛰는 정신 이상자나 방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는 농아를 배정한다. 창녀나 해픈 여자들 옆에는 나이든 여자들을 배정한다. 그는 또 충격적으로 기형인 사람들은 장님 옆에 두자고 제안했다. 벤담의 제안은 언뜻 가혹해 보이지만 그의 목적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다. 그는 단지 사회의 공리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해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려 했을 뿐이다. 극빈자 관리 계획안은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밑바탕이 된 공리주의 정신은 지금도 건재하다. 오늘날 공리주의 사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전에 벤담의 철학에 반박할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반박 1. 개인의 권리.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공리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도 있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공리주의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의와 존중의 전형으로 여기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다룰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자우리에 던지기. 고대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에 던져놓고 군중이 그것을 보고 즐기겠다. 이때 공리주의자라면 어떤 계산을 할지 상상해보자. 물론 그리스도인은 사자의 물어뜯기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느끼는 집단적 황홀경을 생각해보라. 만약 수많은 로마인이 그 살벌한 장면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근거로 이 행위를 비난할까?
공리주의자들은 이 같은 게임이 천박한 습성을 키우고 로마 거리에서 폭력을 더욱 양산하리라고 우려하거나 앞으로 희생자가 될 사람들 사이에서 언젠가는 자기들도 사자우리에 던져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되리라고 걱정할 것이다. 만약 그 공포가 심각해지면 게임이 제공하는 쾌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고 그러면 공리주의자들은 게임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미삼아 그리스도인을 살벌한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를 고작 그런 계산의 근거에 금지한다면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아닐까?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비슷한 의문을 오늘날의 논쟁에서 생길 수 있다. 테러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시한폭탄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미국 중앙정보국 지역국장이고 어느 날 테러 용의자를 잡았다. 당신은 이 사람이 언젠가 맨하튼을 폭파할 핵무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가 이미 폭탄을 설치했다고 의심할 근거도 있다. 시계는 째깍거리는데 용의자는 자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실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폭탄이 설치된 장소를 말하고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야 옳은가? 그래야 한다는 주장은 공리주의 기사에서 시작된다. 고문은 용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의 행복 또는 공리 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러나 폭탄이 터지면 죄 없는 수천 명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다. 따라서 당신은 공리주의 논리를 내세워 엄청난 인명피해와 고통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리처드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게 강력한 고문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후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공리주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고문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공리주의자는 실용적인 이유로 고문에 반대한다. 극심한 고통에서 나온 자백은 믿을만한 정보가 못되기에 고문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용의자에게 고통을 주어도 공동체가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전체 공리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들의 걱정거리는 또 있다. 우리가 고문에 의존한다면 우리 군인이 포로로 붙잡혔을 때 더 혹독한 처우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문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공리주의를 줄일 수 있다. 실용성을 고려한 이 같은 주장은 옳을 수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문에 반대하는 이 주장의 근거는 공리주의자들의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들은 인간을 고문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익보다는 해가 많아서 부정적 결과를 낳으리라고 주장할 뿐이다. 어떤 이는 고문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고문이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짓밟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지 않는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에 기초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 말이 옳다면 벤담의 철학은 틀렸다. 겉으로 보기에 시한폭탄 이야기는 벤담 측 주장을 옹호하는 예시 같다. 숫자는 분명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명보트에서 혹시 모를 세 사람의 죽음을 막자고 죄 없는 남자아이를 냉정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때와는 또 다르다.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수천 명의 무고한 목숨이 날아갈 판이라면 혹시 수십만 명이라면 공리주의자들은 주장할 것이다. 제 아무리 인권을 열렬히 옹호한들 폭탄이 설치된 곳을 알 수도 있는 테러 용의자 한 사람을 고문하기보다 죄 없는 숱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편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그러나 공리주의 도덕의 근거를 시험하기에는 시한폭탄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 이는 숫자의 중요성을 강요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렸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성은 결국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 없는 한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고문을 당하는 그 사람은 테러 용의자, 즉 폭탄을 설치했으리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고문해야 한다는 주장의 도덕적 근거는 우리가 피하려 애쓰는 위험을 유발한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그 사람이 폭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가혹행위를 당해 마땅한 다른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리라고 추측한다. 시한폭탄 이야기에 담긴 도덕적 직관에는 비용과 이익에 관한 생각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는 처벌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라는 비공리주의적인 사고도 들어있다. 시한폭탄 이야기를 바꿔 추측에 의존한 유죄 부분을 없앤다면 문제는 더욱 선명해진다.
만약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아이는 아버지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줄 모른다. 그렇다면 이 고문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아무리 강심장인 공리주의자라도 이 물음에는 주춤할 것이다. 새롭게 바뀐 이 고문 이야기는 공리주의 원칙을 냉정하게 시험한다. 테러리스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직관을 제쳐놓고 우리가 얻으려는 중요한 정보를 가졌다 해도 공리주의적 계산 그 자체를 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행복한 도시. 죄 없는 딸이 등장하는 두 번째 고문 이야기는 어슐러 르 기니 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행복한 도시. 축복받은 시민의 도시인 오멜라스에는 왕도 노예도 광고도 주식거래도 원자폭탄도 없는 곳이다. 독자들이 이곳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상상하지 않도록 작가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인다. 오멜라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공건물 지하실에 어쩌면 대궐 같은 개인 저택 천장에 방이 하나 있다. 방문은 잠겼고 창문은 없다. 이 방에 아이가 하나 앉아있다. 지능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안 좋은 아이는 방치된 채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간다. 사람들은 오멜라스의 모든 사람은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아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복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따뜻한 우정이, 자식들의 건강이, 심지어는 풍요로운 수학과 온화한 날씨까지도 전적으로 그 아이의 끔찍한 불행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그 비참한 곳에서 나와 햇빛을 본다면,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위로한다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그날 그 시간부터 오멜라스의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기쁨은 시들고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 조건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인간의 기본권 존중을 내세워 벤담의 공리주의에 반박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조건으로 시 전체가 행복해진다 해도 그렇다. 다수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죄 없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다.